자, 12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5장에서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딱 실기 하나 나오는데 걔가 출제 1순위예요. 우리 시험에서요. 그죠? 자, 보시죠. 권리의무 확정주의. 자, 일단 여기. 자,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주의죠. 주주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려면 발생한 것만큼은 수익하고 비용 장부에 기록해야죠. 그죠?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는 아닙니다. 왜냐면 세법 같은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라고 해서 권리가 확정될 때 입금이 수익입니다. 법인세는 권리가 확정될 때 입금이고요. 반대로 의무가 확정될 때 송금이다라고 불러요. 이게 권리 의무 확정주의고 소득세도 예습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그래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 아시죠? 이 정도만 챙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5장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서식을 하시려면 세법은 어느 년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보냐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죠? 그걸 안 외우시게 되면 문제를 틀려버려요. 알죠? 우리가 어저께 했던 세금과 공과금 명세에서는 제일 쉬운 서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진짜로. 진짜예요. 이제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는 서류는 상당히 빡십니다. 좀 아시죠? 해볼게요. 자, 일단 자산 여기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하고 법인세법인데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단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준 똑같습니다. 알죠? 단기 할부는 인도 기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용 판매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공기 좀 정할까요? 제습이죠. 그죠, 여러분들 공기 제습으로 해놨어요. 자, 우리 시용 판매는 아시죠, 여러분들? 회계에서 구매의사 표시일이잖아요. 맞죠? 예? 그죠? 동의하시고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우리 위탁 판매하고 같은 말이 뭐죠? 시험에는 위탁 판매라고 안 주고 얘랑 같은 말을 줄 때가 있거든요. 뭘까요? 이거 적송품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적송품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그거 위탁 판매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날의 수익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십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기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말 문제를 출제를 해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상품 판매는 인도 기준이죠. 그럼 상품 아닌 뭐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 기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은요 원칙이 잔금 대금청산일은 잔금청산일이에요. 잔금청산일. 우리가 상품 아닌 뭐 부동산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대금청산일입니다. 아시죠? 대금청산일인데 예외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잔금을 받기 전에 상대방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나랑 좀 많이 친해요. 맞죠? 친하면 열쇠를 넘겨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날. 또는, 자, 인도일.
맞죠? 우리가 기계가, 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근데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인도하면 신문에 나죠? 천하장사 만만세 해가지고. 네, 재미없고. 그래서 인도일이 아니라 사용수익일. 이 사용수익이 열세 넘겨준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날이고. 저기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 셋 중에 빠른 날입니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아주 끝. 그렇죠? 이건 말문제, 요 아래에 있는 두 개는 말문제입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할부인데, 장기할부 말문제를 꽤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같이 배우신 적 없잖아요. 맞죠? 현재같이 배우신 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보실게요. 내가 만약에 2년 뒤에 있죠? 내가 2년 뒤에 1,000원을 받기로 했대요. 내가 할부로 팔았는데 2년 뒤에 1,000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회계는 지금 시점에 회계 처리하지 인도했으니까 받기는 2년 뒤에 받기로 했지만 지금 시점에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2년 뒤에 가치하고 지금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너 지금 5억 받을래? 2년 뒤에 5억 받을래? 하면 지금 5억 받을래? 이렇게 선택하시죠? 왜 미래의 금액은 지금의 가치를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떨어지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할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년 넘어요. 1년 이상이잖아요. 그럼 1년 넘어가게 되면 그 미래에 받기로 한 돈 있죠? 미래에 받기로 한 돈을 지금의 가치로 땡깁니다. 그게 정확한 수익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는 할부 이자 받는 거죠. 맞죠? 회계에서는 중요하잖아. 그게 영업수익이냐 영업의 수익이냐가 중요하니까 현재 가치만 영업수익, 매출이고 나머지는 이자, 할부 이자니까 이자 수익, 수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할부는 그 회계에서는 현재 가치 써요. 여러분들 진짜 다. 맞죠? 하지만 세법은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게 관심 없죠. 그게 영업수익이든 영업의 수익이든 전부 다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원칙은 인도기준 중에서 명목가액 인도기준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2년 뒤에 1,000원 받기로 했죠. 2년 뒤에 1,000원 받기로 했는데 지금의 가치가 8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회계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해연도에는 수익, 매출을 800원만 잡아요. 800원만 잡고 나머지 200원 이자로 나눠서 잡습니다. 이해되세요? 800원은 매출, 200원은 이자수 이렇게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나눠서 잡아요.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되셨죠? 하지만 세법은 세금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년 뒤에 받기로 한 금액 1,000원을 잡으라는 거예요. 세법은 야 무슨 현재 가치고 질 아리니 맞죠? 그냥 받기로 한 금액 적어.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회계하고 세법에 자꾸 세무조정이 발생을 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첫 해연도에 장부에는 800원 수익적일 건데 세법은 1,000원이니까 계속 회계하고 세법의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는 당연히 장기할부는 현재 가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늘상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법에서 문구 읽으실 때 특례라는 표현을 좀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특례가 뭐냐면 예외란 뜻이에요. 특별히 인정되는 사례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례다라고 하면 세법에서 예외다 그 뜻이에요. 예외적으로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을 수용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현재 가치에 따라서 했으면 그걸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보실게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회계적 능력이 떨어져요, 뛰어나요? 중소기업.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가치 이런 걸 잘 몰라요. 이해되세요? 현재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중에서 비상정사 있죠. 그 사람들은 받기로 한 금액을 수익 잡을 수 있거든요. 뭐 내가 1년 뒤에 500원 받기로 했다면 1년 뒤에 500원 수익, 2년 뒤에 500원 받기로 했다고 2년 뒤에 500원 수익 이렇게 잡아도 돼요. 중소기업 비상장 아셨죠? 그걸 인정해요. 중소기업만.
그래서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네가 받기로 한 금액만큼 그때마다 수익 잡아도 된다. 너희 회계 처리 좀 하기 힘드니까. 아시죠? 그래서 요걸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는 말 문제로만 나오거든요. 아셨죠? 자, 밑줄 좀 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 제1절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자, 어디냐면은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진한색 글씨 있죠? 입금의 경우에는 보이세요? 붉은색 글씨요? 여기서부터 말한다 세 줄까지 밑줄입니다. 자, 입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말하고, 즉 권리의 확정될 때 수익이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손금의 경우, 즉 비용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말한다. 즉 의무가 확정될 때 손금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의 제2절 별표입니다. 127페이지 맨 위에 제2절 자산의 판매 손익 등의 귀속사업 연도에 별표 치시고, 자, 거기 표 보시면 그 1번 상품 등의 판매 있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거기 상품 등의 판매 밑줄 치시고, 제목에 상품 등의 판매 밑줄 치시고, 거기다 단기할부라고 적어, 단기할부. 상품 등의 판매에다가 단기할부라고 적으시고, 1년이 안 되면 현재가치 잘 안 써. 실무상 너무 복잡해요. 단기인데, 그걸 현재가치 쓰는 거 회계도 그냥 간편하게 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업회계 인도 기준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법인세법의 좌동 보이세요? 좌동이 뭐냐면 왼쪽과 같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왜요? 제가 여러분 무시한 거 아닌데? 좌와 동일. 그래서 그 기업회계 기준과 같다 그 뜻이에요? 좌동이면. 왜요? 왜 웃으셨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닌데? 용어도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 있죠? 시용 판매 밑줄 치시고. 자, 기업회계 거기 구매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밑줄 치시고요. 자, 법인세법 좌동에 밑줄 치시고. 똑같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양도 손익 있죠, 여러분들. 거기 자산의 양도에 밑줄, 자산의 양도. 거기에다가 상품 이외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산 양도에다가 상품 이외. 물론 상품 이외면 제품도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상관, 상품하고 제품 항상 같이 가잖아요. 알죠? 그래서 상품 제품 이외다 그 뜻입니다. 자, 법인세법 있죠?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저자분이 즉이라고 한 거 보이지? 즉. 보이시나요? 밑줄 좀. 즉, A. 대금 청산일. B. 소유권 이전 등기일. C. 인도일, 사용수익. 같은 말이에요. 단지 동산이면 인도일이고 부동산이면 사용수익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사용수익을 좀 빠른 날 아셨죠? 요거는 문구만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산의 위탁 판매. 자, 위탁 판매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판매 시 밑줄 치시고, 법인세법 오른쪽에 좌동에 밑줄 쓰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 맨 아래 2번 장기 할부의 귀속사업연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요 가끔씩 장기 할부 판매가 뭔지 물어보거든요. 동그라미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할부 판매하면 대가부터 먼저 받아요? 물건부터 먼저 넘겨요? 할부로 파시는 분은? 어렵죠? 여러분 할부로 사시면 물건부터 받으세요? 대가부터 주세요? 그죠? 물건부터 받으시고 그것 좀 제가 원했던 답이 그거였어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건을 인도하죠?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따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밑줄 좀 동그라미 1번. 두 줄 전부 다 밑줄이에요.
나의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이거 몇 번이고 인도일부터 이렇게 장난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냅니다. 혼자 잘 놀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요? 그거 여러분 하신 말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밑줄치시고 최종 할부금은 여러분 장기 할부면 대가를 2회 이상 나누어서 우리가 주고받는 거 할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 잔금 있죠? 마지막 할부금 나가는 그 기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인도일부터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이거 말장난 조심.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128페이지는 위에, 자, 가로 2번 손익의 귀속시기 있죠, 여러분들. 자, 손익의 귀속시기에서 128페이지요. 그 맨 위에 표에 2번 장기할부 판매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목 장기할부 판매 밑줄 좀 치시고. 자, 그리고 법인세법의 원칙 보이세요, 여러분들? 법인세법 원칙. 거기 원칙 명목가액의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명목가액은 현재 가치 하나 그 순수한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원칙 아래에 특례 있죠? 특례에 밑줄 치시고. 특례는 예외입니다, 예외. 자, 첫 번째 짝대기의 현재 가치 밑줄, 수용의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 밑줄, 회수기일 도래기준 수용. 그 회수기일 도래기준 수용에다가는요, 저거 중소기업이라고. 회수기일 도래기준은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중소기업이 상장될 리가 없죠. 맞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라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받기로 한 날마다 수익 잡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워낙 회계를 잘 못하시니 말 조심해야 되는데 회계적 능력이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꼭 중소기업 비하 발언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 밑줄입니다. 자, 중소기업은 결산서를 모르고 내가 회계를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밑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면 신고 조정하고 같은 말이 뭐죠? 우리 세무 조정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인도 기준으로 1,000원으로, 내가 만약에 1,000원 받기로 했으니까 1,000원으로 했죠, 여러분들. 맞죠? 1,000원으로 했는데, 내가 좀 세금을 덜 내고 싶어요. 세금 덜 내고 싶으면 수익이 어떻게 되면 돼요? 떨어지면 되겠죠. 내가 올해 연도에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세금을 덜 내고 싶어요. 그럼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내가 만약에 올해 받기로 하는 금액은 500원이에요. 그럼 500원만 수익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내가 만약에 명목가액이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수익 잡았어. 그걸로 장부 적어버린 거예요. 적었는데, 괜찮으세요? 어제 뭐 하셨어요? 왜 그러시죠? 제 얼굴이 잠이 오는 얼굴인가요? 잠을 부르는 얼굴인가? 그런 얼굴 있나? 왜 그러시지? 제가 너무 서운해요. 맞죠? 왜냐하면 제가 그 중학교 때 학교 다녔을 때 별명이 여관이었거든, 여관? 잠만 잔다고? 그때 게임 맨날 새벽까지 해가지고 잠 맨날 잤어요. 선생님, 저 깨우는 거야. 야, 민구가 일어나! 그래서 그때는 열받아가지고, 자꾸 나 자고 있는데 깨워. 그랬죠. 근데 제가 선생님이 돼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 저 얼마나 자고 있으면 여러분 주무시면, 내가 뭐 잘못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돼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 내가 중소기업인데, 올해 모르고 다 1,000원을 모르고는 아니지만, 1,000원을 다 수익 잡은 거예요. 근데 올해는 500원만 받기로 했고, 내년도에 500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올해 연도에 저 500원만 수익할게요. 라고
예, 우리가 신고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가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올해에는 1,000원에 대해서 수익되는 것보다 500원에 대해서 수익되는 게 좋잖아요. 올해 연도에는. 그래야 세금이 주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혹시나 취업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금 괜히 많이 내지 마시고. 맞죠? 이런 것들 알면 얼마나 이뻐요. 사장님 입장에서 야 그거 어디서 배웠니? 하면 저희 학원을 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름을 대줘주시면 돼요. 마스터 회계학원의 김민국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잠 깨시라고 낸 헛소리 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네, 안타깝잖아요 많이.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기에서 출제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얘는 뭐까지 대비하시려면 우리가 회계, 우리가 세무 1급에서 뭘 출제하냐면 진행률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뭔지 몰라도. 알죠? 그 진행률을 하시려면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집중하신다. 알죠?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말 할 때 그거 장난이에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그게 제일 무서워요. 고용노동부 신고당하는 게. 더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 계세요. 아셨죠? 그렇죠. 잘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시죠? 자, 보시면은요. 자, 이제 용역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건설업자는 두 가지 일하죠. 내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뭐 우리가 저기 국가에서 야 좀 지어줘 라고 해서 내가 그걸 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뭘 출제하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건물을 지어줘 라고 해서 내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만 출제해 실기에서.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자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 기간이 2022년도부터 2024년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돈 받았을 때 수익이죠. 회계는 그러면 안 돼요.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공사를 3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하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3년 동안 수익하고 비용을 나누어서 잡는 게 또 발생주의죠, 여러분들.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어서 잡는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단기 건설은요, 건설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걸 단기 건설이라고 하고요. 장기 건설은 건설 기간이 1년 이상인 걸 장기 건설이라고 불러요. 알죠? 여기는 일단 말문제 대비고요. 아시죠? 말문제 대비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계산이에요. 실기에서는. 해보면, 자, 일단은 단기 건설 같은 경우나 장기 건설은 여러분들이 회계에서는 단기 건설하고 장기 건설을 안 나눴을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건설 용역이면 진행 기준 씁니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용역은. 기억나세요? 나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은 진행 기준을 써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건설 있죠. 우리가 단기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중소기업은 여러분들 또 회계적인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우리가 장기 건설하고요. 단기 건설 중에 금액이 얼마 크지 않은 게 단기 건설이에요? 장기 건설이에요? 금액이 얼마 크지 않은 게. 단기죠? 그러니까 단기는 진행 기준으로 하든 완성되었을 때 수익 다 잡든 금액의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비상장사 있죠? 중소기업이요.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되었을 때 한 방에 수익 비용 잡는 게 가능해요. 아셨죠? 하지만 장기 건설은 무조건 진행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회계적인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장기 건설은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럼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완성되었을 때 한 방에 수익 비용 잡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금액이.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진행 기준 강제입니다, 강제.
마찬가지예요. 외워주셔야 돼. 법인세법도 장기건설은 진행기준 강제예요. 말문제 조심하시고. 알죠? 여기 말문제 꽤 냅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단기건설도 법인세법은 진행기준인데 여기 보이시죠?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인도기준 가능해요. 즉, 인도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분양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건물 다 짓고 분양할 때 수익비용 다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걸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셨죠? 자, 말문제 대비하시고. 자, 일단 밑줄 치고 좀 여러분 쉴게요. 좀 머리 식혀야 되니까. 자, 128페이지 제3절.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요. 자, 제3절은 용역에 밑줄 좀 치시고, 용역. 우리가 아까 봤던 건 자산이고 지금은 용역이에요. 자, 1번 원칙 진행기준이라고 있죠. 제목의 밑줄. 1번 원칙 진행기준 밑줄 치시고. 자, 네 줄 밑줄 좀 치시죠. 네 줄 밑줄 치시는 건 진행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밑줄. 시험에서는 진행기준이라 출제하지 않아요. 진행기준을 말로 표현한 것처럼 내지. 자, 밑줄. 자, 건설 등 도급공사. 여러분, 도급공사가 내가 건물을 지어달라는 부탁받아서 짓는 걸 도급공사라고 합니다. 자,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예약매출은 내가 직접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걸 예약매출이라고 해요. 자,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방금 사례에서 2022년도에 이제 건물 짓기 시작했죠?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게 2024년도였죠. 방금 사례에서. 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걸 작업 진행률이라 불러요.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원칙이고, 말문제 이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험에 진행기준 쓴다 이렇게 잘 안 내요. 조심. 자, 근데 맨 아래 2번 특례 인도기준 보이세요? 여러분들 인도기준 옆에다가 땡 인도기준 옆에다 가로 치시고 이꼬를 완성기준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인도기준 옆에다가 가로 치시고 이꼬를 완성기준. 두 분 같은 거예요. 분양하는 거냐 내가 의뢰를 받아서 짓냐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인도기준 또는 완성기준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자, 밑줄. 중소기업이에요. 자,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 계약의 경우에는, 단기 건설입니다. 장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하고 장기가 좀 낚시 파요. 자, 단기 건설 계약의 경우에는 결산서에서 내가 회계를 좀 해서 배웠어. 결산서에서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거예요. 근데 신고조정이 세무조정이죠. 신고조정을 통해 인도기준으로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의 건설 쪽이에요. 내가 법인세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완성기준은 뭐예요? 방금 사례에서 2024년도에 수익비용 왕창 잡는 거죠. 맞죠? 근데 진행기준은 2022년도에 수익 잡고 2023년 수익 잡고 2024년 수익 잡는 거예요. 그럼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려면 내가 중소기업이면 당연히 완성기준 택하는 게 좋겠죠. 진행기준이 올해 2022년도에 수익 이렇게 잡히잖아요. 하지만 완성기준이면 완성되었을 때 왕창 수익 비고 다 잡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내요. 아셨죠? 그냥 우리 시험 목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업무하실 때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예외를 두고 있으니까 예외에 따라서 나한테 우리 회사한테 유리한 방향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고지고 또 세무서에서 이 정도 내라는데요? 전 법인세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2시에 2교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좀 피곤하신 분 주무시고. 자, 깨워드릴게요. 2시에.